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혹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에 물가 상승 말하는 인플레이션 더한 합성어입니다. 탄소 중립 선언 뒤에 각국의 구체적인 시점을 잡고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내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파란 하늘 유지하려고 석탄 발전을 감당 불가능한 속도로 줄이면서 대규모 전력난을 겪는 중입니다. 다른 나라도 정도차가 있을 뿐 사정은 비슷할 텐데, 그래서 앞으로의 거시경제 얘기엔 친환경 도로에 진입한 우리가 반드시 물게 되는 이 통행료 계산을 빼놔서는 안 됩니다. 전 국민이 십시일반하게 될 이 비용 어떻게 감당할 건지 대선 주자들 과연 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10월 19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또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라 가계대출의 위험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와 있고요.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건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오늘부터 반값 복비가 시행이 되는데 이거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겠죠? 또 서울의 주택시장 소비 심리가 반년 만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세 하락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상승폭이 주춤한 건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한번 미리 보죠.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 경제픽에서는 드라마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다시 준비했는데, IMF 시절, 당시 외환위기를 겪었던 그때 그 시절은 어땠는지, 그리고 응답하라 1994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경제 상황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경제탐사, 대출금리 상승세 계속될 전망인데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5%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함께 전망해 보죠.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저희 추첨해서 녹용 선물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볼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분기에도 대출은 어렵겠어요? 예,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 분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 태도 그리고 신용 위험 등을 묻고 이를 지수화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번 4분기에 대출이 쉬울지 혹은 어려울지를 직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수가 바로 대출 태도 지수인데, 이 지수가 플러스가 되면 대출이 좀 쉬워지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번 4분기의 대출 태도 지수는 가계 주택에서 마이너스 15, 가계 일반은 마이너스 32였습니다. 지난 3분기에도 대출 문턱이 굉장히 높았는데 4분기에도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처가 이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각 차주별로 신용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를 하는데요. 4분기 가계의 신용 위험 지수는 플러스 1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6이었으니까 무려 12포인트나 상승을 한 건데요. 말하자면 가계에 대출을 해줬을 때 은행이 돈을 떼일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취약차주의 소득 개선이 좀 더뎌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대출 금리까지 상승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전에도 그랬지만 기업과 개인을 차별 대우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예, 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모두 플러스 3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에 대해서는 대출 태도 지수가 두 자릿수 마이너스였는데 기업에서는 플러스인 거죠. 지난 3분기에는 대기업도 마이너스 9,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3이었는데 이게 꽤 완화된 모습입니다. 이게 영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에다가 금융지원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좀 활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예, 어제 오전 한때 비트코인이 7,7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비트코인의 역대 최고가가 지난 4월 13일 8,074만 원인데 이를 다시 돌파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일 정도였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할 거라는 관측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이건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 방향성에 투자를 하는 선물 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코인이 제도권 편입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게 출시가 되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서 비트코인 수요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선물 상품을 시작으로 현물을 추종하는 ETF가 출시될 거다라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찾는 사람이 늘어서 소위 김치 프리미엄 얘기도 다시 나올 법하네요. 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투자 심리가 해외보다 좀 과열되면서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더 높은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난 4월에 한창 심할 때는 똑같은 비트코인 시세가 한국에서는 22%나 비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좀 눈에 띄게 줄어서 한 1%, 2%대 정도로 나타났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이 김치 프리미엄이 4.25%로 나타나면서 다시 과열 양상으로 들어서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시가 좀 재미없다 해서 이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주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장 얘기가 다시 들어와 있는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 심리가 반년 만에 좀 위축됐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국토연구원이 지난 9월 서울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를 조사했더니 142.8로 한 달 전보다 6.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는 전국 가구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심리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지난달에 비해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고요. 이 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이다.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이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지난 9월 수치는 142.8이니까 상승 국면이기는 한데 이 수치 자체가 꺾인 거는 무려 반년 만입니다. 장기간 집값 상승에 따라서 피로감도 좀 누적이 됐고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등으로 집을 사려는 심리가 다소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때요? 서울 말고? 오른 지역도 있고 내린 지역도 있는데요. 일단 서울 외 다른 수도권 지역은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소비심리지수는 141.8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요. 인천은 146.4로 7.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원, 충남, 제주, 경남 등은 소비심리가 좀 올라왔고요. 세종, 울산, 대구, 부산 등 4곳은 다소 내렸습니다. 네, 지역별로 아직은 온도차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드리는 우리가 흔히 복비라고 하죠. 중개 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원 연결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복비가 최대 절반까지 낮아진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 체결하시게 되면 중개보수 복비가 종전 대비해서 상한율이요 최대 절반가량 낮아지게 됩니다. 8월 달에 정부에서 이미 고시를 했는데요. 시행되는 날짜가 오늘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편안 같은 경우에 지금 매매 기준으로는 6억 원 이상 그리고 전세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에 대해서 상한율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부동산에서는 이거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분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네. 궁금한 게요. 항상 칸막이 효과라는 게 있어서
반값 복비가 적용되는 게 오늘 가서 계약하시는 분들부터입니까? 아니면 계약은 전에 했는데 잔금을 오늘 치른다 하는 분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 답변을 먼저 드리면 오늘부터 계약하시는 분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가계약을 하신 분들이 오늘부터 계약서를 쓰시게 되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미 계약서를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보통 상한 유율이 기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 변경 전 최고 유율이 보통 기입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계약서 쓰실 때 중개사분이랑 얼마 드려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면 중개사분들이 그거 나중에 협의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협의하자라고 했다가 계약서에는 상한율이 기존대로 써있기 때문에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오늘부터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오늘 계약일 기준 일단 이 원칙을 좀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롭게 반값 복비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얼마가 얼마로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는요,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 9억 원 이상이면 0.9% 일괄 상한율이었고요. 임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이면 0.8%로 일괄 상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간별로 세분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6억에서 9억 원 미만이면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금액이 더 올라가서 9억에서 12억짜리 매매 계약이면 0.9% 상한에서 0.5로 떨어지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최대 15억 이상의 경우에는 0.9%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0.2%포인트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금액으로 보자면요. 네. 매매 계약의 경우에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하시면 현행으로는 최대 어제까지는 900만 원까지 이 수수료를 내셔야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500만 원으로 4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 좀 더 체감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요. 전세는 6억 원만 넘어도 0.8%로 상한율이 고정이었습니다. 요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10억 원 전세 기준이라고 한다면 기존 유율에서는 800만 원을 복비로 내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400만 원으로 상한이 줄어들게 되고요. 6억 원 전세 계약이면 480만 원이 240만 원으로 반값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집을 구하시는 분들, 그 집 사고 파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반면에 공인중개사들은 이 소식을 달갑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쪽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주택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유율이 같다고 해도 공인중개사들의 시장 자체는 수수료 수익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더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법원에 현재 지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진행은 되겠지만 어쨌거나 시행은 오늘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반발은 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이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공인중개사들만 반발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소비자단체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게 이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유율이 올라가는 거가 좀 이상하지 않냐. 왜냐하면 6억 원짜리 집을 매매하거나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올라가면 유율이 같다고 해도 사실은 수수료를 더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율이 더 올라가니까 고가주택을 매매할수록 수수료를 더 가져가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소비자 단체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수수료라던가 아니면 최소한 고정 유율로 가자라는 요구가 있어서 양쪽 다 아주 만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최근에 네. 아예 플랫폼 업체도 등장을 했잖아요. 저희는 항상 반값만 받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이 회사를 네.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부동산을 직접 갈 때보다 서비스 품질이 낮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역별로 부동산이라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래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그 건물의 오랜 역사를 알고 있고 주인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등기부등본을 잘 띄어보고 거래를 해도 대출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건물 자체가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신탁회사의 허가가 없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이 지금 불법 점유라고 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시면 위험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플랫폼 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수수료 자체를 낮추려고 하는 이런 프로테크 업체는 계속해서 등장하려고 하고 있고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소비자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소비자는 아무래도 저렴한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이제 규제도 좀 필요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이냐,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느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싼 데만 찾으시기보다는 그래도 꼼꼼히 체크해 줄 수 있는 네. 분들을 찾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은 좋고 부동산은 나쁘고 혹은 부동산은 좋고 플랫폼은 나쁘고 이런 구도는 형성될 수가 없고요. 무조건 부동산 일단 가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그렇죠.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위험하다 싶게 봤던 그 카피는 발품 팔기 힘들지 여기서 해결해 이런 카피가 하나 있더라고요. 부동산은 반드시 현장에 가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번 개편안의 요지라는 거는 결국은 중개 수수료를 좀 낮춰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중개 수수료 때문에 비싸게 받으려는 그런 유인을 좀 제거하자는 건데 전세가 있어야 수수료라도 내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격은 이미 상승할 대로 상승했는데도 전세난은 지금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여전히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 임대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완전한 전세보다는 올라간 보증금만큼을 반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 문제가 아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이제 시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전세 대출 규제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도 심해 복비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 불만이 좀 있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연말쯤에 임대차 3법을 보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기자 간담회에서 부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워낙에 전월세 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러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표준 임대료 계약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직접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하고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접적인 가격 제한 규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책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한 번에 잡기에는 정책으로는 해결되지가 않고 결국에는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전망으로 네.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대체투자 분석팀 김열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 참 좋죠. 오늘 서울에는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산행 가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여행도 많이 가시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 위드 코로나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 또 주요 관광지에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후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네, 나스닥 지수가 15,000선을 회복했는데 3분기 중국 성장률은 기대 이하다 이런 평가들을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리 나와 계셨군요. 네, 네, 간밤에 미국 증시 장 초반은 좀 약했는데 장 후반은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장 초반만 해도 그 중국의 9월 산업 생산이나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점과 또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도 둔화됐다는 소식으로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장 중반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는 이 같은 중국과 미국의 공급난, 전력난발, 경기 지표 둔화 우려가 상당 부분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인식이 확대된 가운데 또 넷플릭스, 테슬라 등 금주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테크 성장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부각됨에 따라 미국 증시는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을 보니까 9월 생산 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네.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예,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현상 자체는 지금 문제가 있는 구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시장은 경기에 선행하는 성격이 있고 또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반복된 악재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은 여기에 내성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공급난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 정부가 물류 및 공급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그야말로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안도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산업지표, 산업생산지표는 부진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9월 소매 판매, 소비 지표는 예상보다 잘 나오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고 또 미래로 그 이연된 수요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다들 이제 공급난으로 인해서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렇게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재고 부족 사태가 추후에는 기업들이 재고를 다시 재축적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사이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봐도 여전히 시장은 저는 좋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항상 긍정적인 우리 한지영 연구원. 그런데 그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요. 삼성, 현대, 네이버, 카카오 이름만 알면은 다 알 수 있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네네. 이 국내 대형주들이 요즘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대형주들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은 언제쯤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이제 슬슬 발을 뻗어도 되지 않나라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싶고요. 아, 벌써요? 그런데 네. 이게 슬슬 아주 정말 천천히요. 천천히요. 네. 천천히. 왜냐하면은 대형주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 특성상 뭐 예를 들어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들처럼 중소형주들과는 달리 단기간에 빠른 주가 상승을 보이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은 실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연초에 다들 주가가 정말 좋았고 지금 네. 계속해서 빠졌는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주가를 한 번에 만회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 대부분 대형주들이 바닥을 다져가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못 참고 손실 보고 그냥 팔 거야, 현금 마련할 거야 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버텼으니까 좀 더 들고 가보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대형주들이 주가가 좋아지려면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실적 시즌 기대감도 있고 또 연말로 갈수록 달러화 강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이제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을 유지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 그래도 지금 장 초반부터 0.6%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3020선을 회복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형주들 다행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다 전부 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NC소프트가 눈에 띄는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3%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작인 리니지 W 사전 예약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순매수로 지금 국내 증시를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우주의 마녀님, 왜 대형주 투자자들 천천히 다리를 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셨는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예컨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좋잖아요. 삼성전자의 향후 먹을거리가 어디냐? 결국은 파운드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파운드리에 얼마나 주문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반도체의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존에 잘하던 메모리 말고요. 향후의 성장 동력이 어떠냐 이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파운드리가 그 투입 대비 산출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장은 아무리 봐도 사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브레이브님 이게 결국은 한국 증시가 선진국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신흥국 안에 묶여 있으면 글로벌 펀드는 벤치마크 따라서 무조건 팔게 돼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편입이 돼야 되는데 선결 조건은 외환 시장의 완전 개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외환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된다. 근데 이걸 우리 정부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은 경제, 이 환율 싸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IMF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전에는 이게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트라우마. IMF 시대는 이거보다 더했어. 항상 얘기하는 그 IMF 시대를 드라마로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볼게요. 뉴스원의 김성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90년대를 추억하는 드라마 한 편 가져오셨네요. 네, 촌놈들의 전성시대라는 부제가 있는 드라마죠. 94학번이 주인공인 드라마, 75년생이죠. 그래서 응답하라 1994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가 오프닝곡으로 사용됐었죠. 네, 여기에 용소야 보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등장하고 공중전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국 월드컵 얘기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자, 94년 새내기들은 알 수 없었겠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그 3년 뒤 IMF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공포의 기억을 넘어서 거의 기억의 공포로 남아있죠. 그때 부도 뉴스가 끊임없이 나왔을 때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그 서막이 시작된 때가 1994년 글로벌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그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틀었고요. 그래서 1994년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들어가 있던 외국 큰손들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놀라서 기준금리를 앞다퉈 올려서 외화자금 이탈을 막으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지고 또 다른 통화 가치는 추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돈을 끌어가던 그 시기에 사실은 일본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이 급전을 빼가지 않고 조금만 우리에게 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줬더라면 그 상황까지 안 갔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응답하라 1994가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이 청년들의 사랑 얘기가 중심이기는 한데 경제 현상이나 알아두면 유용할 경제 용어들도 많이 등장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키워드 첫 번째로 IMF 외환위기 당시의 채용 한파와 현재를 비교해보는 걸 한번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자, 우리 그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볼까요? 1997년 11월로 가보겠습니다. 극중의 주인공 나정희, 그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교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죠. 기자님이 나정희 하실래요? 네, 제가 나정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교수님, 왜 채용 공고가 이것밖에 없어요? 뭐 이제 쭉쭉 들어오겠지 뭐. 삼성현대에서 벌써 한 5천 명은 뽑지 않겠어. 근데 윤진이는 벌써 신입사원 연수도 끝났다던데. 네, 저도 지난주에 증권회사 최종 면접까지 붙었어요. 아, 그래? 어디? 고려증권요. 아, 고려증권. 이거 기억하시면 고인물 맞습니다. 59년에 태창증권으로 개업을 했다가 97년에 IMF 시기에 결국 부도가 나서 98년에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 회사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 나정희는 결국 고려증권에 채용될 꿈에 당시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극중에서는 이제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고려증권으로부터 가까스로 채용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1997년 11월 21일에 이제 TV에서 그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멘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진행자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제를 내세우며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젠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삼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참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IMF 위기가 터진 그 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의 이런 담화 내용이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장면을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용 합격 통보 받고 축하 파티를 벌이던 나정희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완전히 얼어붙죠. 그래서 성나정이 이렇게 읊조립니다. 내 생애 최초로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날 거짓말처럼 나라가 망했다.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아시아의 용에서 지렁이가 되었고 찬란한 X세대였던 우린 하루아침에 저주받은 학번이 되었다. 네, 저도 대학 다닐 때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 IMF 경제위기 여파로 증권업계 8위였던 고려증권이 최종 부도 처리가 되고요. 금융기관 중에는 첫 번째 부도 사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텐데 종금사라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이때는 종금사 들어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회사에서 MBA도 보내준다 했었는데 이런 회사들도 순차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극중 성나정과 같이 이 외환위기를 앞두고 졸업했던 학생들, 당시에 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극심한 채용 한파를 겪게 되죠. 자, 코로나19 시기로 다시 시간에 거슬러 올라와 보면 지금 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결국 청년들의 이 취업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와 IMF 외환 위기 시기를 비교해 보면 많이 닮아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청년층이 15에서 29세를 말하는데 이 청년층 고용률이 IMF 이전이 96년 때 역대 최고인 무려 46.2%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45.6%로 떨어졌고요. IMF 이듬해 98년에는 무려 40.6%로 확 떨어졌죠. 코로나 사태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요. 2019년에 청년층 고용률이 43.5%였지만 2020년에는 42.2%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선 1월에서 41% 수준에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9월에는 45.3%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고용률만 놓고 보면은 지금도 그때 못지않게 채용 시장이 좀 힘들다 이런 상황인데, 자, 어떤 기준에 따라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겠지만 99년 이전이라고 치면 통계청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예, 통계청에서 1999년 이전에는요. 조사 주간에 한 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1999년 이후에는 구직활동 인정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이전에는 1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묻다가 나중에는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느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계 수치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구직 기간이 한 주 이렇게 기준이 적용됐던 96년에 청년 실업률은 어땠습니까? 예, 당시 4.6%였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는 5.7%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IMF 사태 이듬해인 1998년 12.2%로 1년 사이에 무려 2배나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IMF 위기로 인해서 노동 수요가 전반적으로 쪼그라들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신규 채용 감소, 청년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가 작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청년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크게 타격받는 데 기인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사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일자리 찾을 때도 뭐 한 20몇 년 전입니다만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걸 좀 바꾸면 좋을까요? 네, 지금 좀 구조적인 변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에서 내놓은 분석은요. 에코세대, 그러니까 1979년에서 1992년 출생자인 에코세대가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구직 경쟁이 심화하고 고용 창출력도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중국도 우리나라 산업을 추격하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지금 정년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IMF 시기 우리가 기성세대가 가장 어려웠다고 기억하는 그때하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그때하고 지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IMF 시기 때는요. 일단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제조업은 물론이거니와 그나마 남아있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키오스크도 요즘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점원을 쓸 필요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또 무인 점포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때문에 일자리 감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 그것만 고려하면 되었다면 이제는 기술의 발전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자리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시장이 필요로 하는 노동 능력의 변화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업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모로 고민할 바가 많은데 자, 응답하라 1994 속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제 한파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드라마 속 경제 현상 어떤 걸 뽑아오셨나요? 네, IMF랑 코로나 사태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유동성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유동성 위기를 키워드 두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유동성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다 혹은 유동성이 말라간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체 유동성이 뭐예요? 네,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유동성이라는 건 이리저리 흘러 움직이는 성질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어떤 고정된 자산을 시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이런 돈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과 달리 현금은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 모세혈관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요. 부동산과 같이 고정된 자산을 그만큼 현금으로 바꾸기 쉽다는 것이고요. 유동성이 낮다는 것은 그 다 반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근데 인기가 없다. 그래서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쓰게 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돈맥 경화. 이거 사실은 기자들이 지어낸 용어예요. 그 돈맥이 경화되고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네, 동맥경화라는 걸 따서 만든 얘기인데요. 혈관에 피가 잘 돌지 예.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동성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현금이 막혀서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럼 돈맥경화로 이제 위기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기업이나 금융기관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용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7년에 우리나라에서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도 결국에는 달러를 제때 끌어다 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정책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빚을 한껏 끌어다 쓰면서 무분별한 과잉투자 벌였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10대 재벌 부채 비율만 50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빚이 5배 이상이었다는 거죠. 네, 뜻하지 않게 태국에서 금융위기라는 대형 상태가 터진 겁니다. 이게 아시아 전체로 확산하면서 한국까지 덮친 거죠. 이게 이른바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다 이렇게 불렸던 그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단기 차입으로 채권을 많이 끌어다 썼다가 이걸 갑자기 갚으라고 하니 만기 연장이 안 돼서 기업들이 다 하나씩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보도의 날 영화 보시면 이런 상황이 잘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자금줄에 대한 걸 항상 우리가 주시하고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유동성을 줄여나가겠다. 이른바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증시에도 이슈인데 테이퍼링. 요건 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요. 네,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 축소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연준의 경우 우리나라는 다르게 매달 국채랑 주택 저당 증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즉 돈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테이퍼링을 이제 그만 멈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 파티가 이제 막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점점 걷어들인다. 수도꼭지를 살살 잠그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고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이걸 마무리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걸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게 각국 중앙은행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험한 만큼 부작용은 줄이면서 회복세를 좀 빠르게 하면 좋을 텐데 요책이 있을지 저희도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원의 김성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저희 IMF 시대 얘기했더니 문자가 정말 많이 오네요. 레이766님, 저 95학번입니다. 다행인지 저는 군입대 했었죠. 보급품 좋다는 전방인데도 돈가스도 튀기지 못하고 쪄줘서 먹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 찐가스요. 저는 반대입니다. 보일러도 넣어주질 않았습니다. 한겨울 철원 GOP에서 보일러를 새벽에 1시간만 넣어줬어요. 다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희 과 선후배들 요때 이제 군대 많이 갔습니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 오늘은 몇 도냐 병장이 물어봤을 때 온도계 깨졌습니다 하는 날이 많았다.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달라졌겠죠. 달라져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 금리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연 5%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이제 소득이 빠르게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취약차주들, 이 동각비에 어려운 분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중앙일보의 홍지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주담대 변동금리가요. 그 18일 기준으로 3.031에서 4.67%로 올랐습니다. 8월 말과 비교해보면 하단과 상단 모두 0.4%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담대가 오른 것은 코픽스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 9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1.16%입니다. 8월 대비는 0.14%포인트 오른 수치이고요. 이번 코픽스 인상폭은 2017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네, 코픽스 기준으로 얼마,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출금리 얘기할 때. 코픽스가 뭐예요? 네, 코픽스는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데 들인 비용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코픽스가 올랐다는 것은 은행이 자금 조달을 할 때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돈을 예치를 하면 이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철수가 은행에 500만 원을 맡기면 이걸 영희에게 대출로 내주는데 영희에게 대출 이자를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철수에게 예금 이자로 떼줍니다. 이때 철수에게 준 예금 이자가 곧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입니다. 이를 수치로 만든 것이 코픽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금 상품, 적금 상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오릅니다. 또 이 금리가 떨어지면 코픽스도 같이 떨어지고요.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올랐다는 것은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픽스라는 요 기준이 된다는 금리는 은행들이 도매 시장에서 돈을 떼우는 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코픽스는 0.14%포인트만 올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럴 때에도 항상 0.3, 0.4 훨씬 많이 오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픽스는 은행 입장에서는 상품 원가입니다. 근데 원가에 그대로 팔아서는 마진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상금리라는 것을 추가로 더 붙이는데, 예를 들면 옷을 동대문에서 도매로 옷을 떼와서 이걸 소비자들에게 판다면 1,000원에 떼와서 1,500원을 판다. 이때 마진이 500원이잖아요. 네. 은행으로 치면 이 500원이 바로 가상금리입니다. 네. 근데 가상금리라는 거는 은행이 자체적인 어떤 영업 환경,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해서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부터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었고요. 또 당국에서는 대출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은행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자체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이미 하고 있었고, 또 은행에서 우수 고객들에게 주는 우대 금리 혜택, 이런 할인들도 점점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가 많이 사라졌네요. 예전에는 그 지점별로 은행장 전결금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지점에서 이 VIP 고객을 위해 특별히 싼 이자에 돈을 꿔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시중은행 이 금리가 여기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군요. 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이미 11월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 8월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10월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올리기는 부담스럽다. 또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변동성도 있고 글로벌 경제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도 아직은 단계가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뜻으로 10월에는 동결을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11월에는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지 않는 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인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통상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은행이 예금 혹은 적금 금리를 오르고 이후 코픽스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쇄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예상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만약에 대출이자가 0.5%포인트 올랐다 하면 연이자는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네,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0.5% 인상될 경우에 가계의 총 연간 이자 부담이 5조 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자 1인당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그 기준금리가 0.5% 인상이 되면 차주당 대출이자 부담이 30만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요. 그 자신이 그 가계대출의 수준이 일반적인 가계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 또 혹은 B2나 연끌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다중채무자들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이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관련해서 전세 대출 좀 달라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전세 대출을 전세 계약을 갱신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갱신 계약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 경우 이때는 증액분인 2억 원 한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5억 한도 내에서 집값의 80%까지를 대출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6억이 됐다고 하면 그리고 기존의 전세 대출 잔액이 아예 없었다. 전세 대출을 아예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6억 원에 최초 계약을 한다고 쳐보면 증액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전세대출 계약은 그 신규 계약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신규 계약자들은 똑같이 기존처럼 집값의 80%를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계약을 증액을 해서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분 한도에서만 그러니까 4억에서 6억으로 늘었으면은 2억만 대출을 최대 2억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줄 거야라고 하는 게 이번 전세대출 바뀐 전세대출 내용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잔금 치르고 나서 사후 대출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실수요자만 전세 대출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관련 대책이 추가될 게 더 있을까요? 네, DSR 관련 추가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SR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출 갚는 데 쓰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만약 연봉이 1억 원이고 DSR 40% 규제를 받는다면 내가 1억을 벌어서 연간 1억을 벌어서 이 중에 4천만 원 이상은 대출 갚는 데 쓸 수 없어. 이것을 나타내는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될 거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홍지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IMF 시대 기억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조필현님, IMF가 제3의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임진왜란처럼. 임진왜란이라. 네, 4947님, 금모으기 운동 강렬하게 남습니다. 남편한테 통장 해약하고 오라고 했더니 그런 일 없다고 해서 넘겼는데 결국은 다음날 아기 들쳐업고 아침부터 줄 서서 은행들이 그때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그때 뭐 신한상제 이런 은행들 앞자리 사라진 거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이때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르바이트 계약을 이중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는 하루에 일당을 15,000원씩 주고 그 위에서 도급으로는 2만 원을 받는 거죠. 그 5,000원 가져가셨던 사장님 나빠요. 자, 그리고 IMF 때 스와프 하자던 스와프는 아니고요. IMF 때 우리가 일본에서 그 단기로 달러화를 좀 꺼오려고 했는데 요거 만기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좀 야속한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IMF 때 실직하고 22년째 식자재 납품업하고 있어요. 실직했을 땐 앞이 캄캄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꿋꿋하게 잘 일어나서 경제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시기가 그때 당시에 만만치 않게 어렵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도 사회의 안전망은 그때보다 나아졌으니까 우리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선물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용 선물 세트 파라나 사하나님 축하드리고요. 저희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발전.